상업용 시장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미국의 식당이라든가 일반 소매 점포 굉장히 안 좋아요. 불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서울은 이제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그러죠. 전세도 지금 없어서 못 구하고 막 전세값도 오르고. 근데 지방의 경우는 아직도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그 전세값도 전세 구하기도 쉬워요. 뭐 당연하죠. 미분양이 많이 생기는데 미분양 주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과잉 공급되고 있죠. 지방은 오히려 과잉 공급되고 서울은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서울에는 뭐 재건축을 해서 층수를 높여서 공급량을 늘리자 해서 재건축을 이제 고층화시키고 있는데 지방은 계속 부동산 값이 저는 앞으로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이 그렇게 뭐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공급이 과다하게 돼 있는 데다가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요. 서울로 경기도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를 요인이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지방 대도시 몇 군데 빼놓고는 뭐 이제 뭐 요새 분석하는 그 도시학자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부산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방의 소규모 도시들은 소멸 현상이 빨라질 거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처럼 인구가 급감한다면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50년 후에 60년 후에 인구가 지금의 반이 된다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겠죠. 사람이 몰려있는 데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없는 데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없는 데 살고 싶은 분들도 있죠. 자연인. 그런 분들은 없는 데로 가는 분들이죠. 그건 아주 극소수의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 사람이 몰려있는 데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소멸은 지금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나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과잉 공급돼 있다는 거예요. 부산도 과잉 공급돼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100%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가 주택 수요가 근데 계속 공급을 해 나가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잉 공급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인구가 늘지 않고는 지금 과잉 공급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아파트값 자체가 오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대구의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높아진다든가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수요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요가. 그럼 수요는 뭐냐 하면은 인구가 늘면 수요가 늘어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가 느는 방법밖에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인구가 늘고 소득 수준이 늘어야 되는데 대구 경제가 과연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거냐 하는 게 좀 의문이고 또 인구가 또 계속 늘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과거의 대구는 지방의 그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도청 소재이기 때문에 중소도시, 경상북도 중소도시에서 대구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경남 지역에서도 몰려왔지요. 몰려들었는데 지금 몰려올 인구가 없어요. 대구 자체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 과잉 공급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값이 앞으로 오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처음에는 엄청 번화했었죠. 부산에 그 번화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울산이 개발되면서 울산과 부산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자동차로 1시간 뭐 거리 가깝잖아요. 울산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산의 수요가 전부 울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출퇴근하는 분들도 울산에 살았어요. 울산이 주택 환경이 되게 좋거든요. 신도시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울산 아파트 값이 부산보다 더 비싸요. 지금 더 비싸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울산은 자체 경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울산 자체가. 부산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직장이 있는 분들도 돈 있는 분들은 울산에 집을 사요. 울산에 더 주거 환경이 더 좋거든요. 부산보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도 좀 어렵고 재개발도 어렵고 인구가 부산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학자는 지금 대도시 5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때가 부산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울산은 괜찮아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먼 장래의 이야기고 어쨌든 부산의 경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울산으로 경제 규모가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은 좀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물론 뭐 울산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방이 좋아지려면 지방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방을 분산시켜 버리면 어려워요. 공기업들 지방 분산시킨다고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공기업들이 다 기러기 생활하는 거예요. 서울에 집 그대로 놔두고 그 주말만 올라오고 주중에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사옥을 구해서. 그래서 어떤 공기업이 들어온 지역은 전세값이 막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요. 왜? 집을 안 사고 그냥 임시로 월세나 전세 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기업을 이전해 가지고 지방 분산 효과를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지방 분산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처럼 청와대가 지방으로 옮겨가야 돼요. 미국은 뉴욕 같은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겨버렸잖아요. 수도를 이전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도 이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한번 했었죠. 근데 위헌 판결 나와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수도가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중심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겨우 해봐야 공기업 이전뿐이 없잖아요. 공기업 이전 시켜봐야 지방에 가서 집 살 사람 없어요. 다 서울에 살고 교육도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정책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방 도시들 중에서 이제 그런데도 지방이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최근 신도시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세종시죠. 세종시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또 상가도 굉장히 올랐어요. 세종시가 왜 정부 종합청사가 갔잖아요. 세종시가 굉장히 핫했어요. 주변에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계에 부닥쳤어요. 결국 정부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신혼부부들은 거기가 집을 사고 살고 있지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울에 기반을 두고 출퇴근을 한다는 것. 아침에 그 관공서 버스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버스가 서울서 운행되고 있잖아요. 또 과천서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종시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걸로 봤는데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핫했어요. 핫했는데 지금은 세종시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방으로 기능으로서. 그 이유가 바로 서울이 모든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종합청사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국회까지 옮겨야죠. 국회까지 옮겨야 지방이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데가 천안이다. 또 뭐 동탄이다. 이거는 다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또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1시간 만에 출발할 수 있느냐. 이 거리가 천안 대전 정도거든요.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서울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가지고 따지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가 자족도시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얼마나 가까우냐. 최근에 동탄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집값이. 그게 바로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 뿐이거든요. 결국은 중심은 뭐냐? 서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나 정치권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시각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한쪽이 들고 나오면 한쪽이 반대하고 또 한쪽이 안 한다 그러면 또 한다 그러고 지금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데도 지금 이제 재개발할 때가 많잖아요. 강남은 이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으로 해결하지만 강북은 재건축으로 해결 못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된 주택들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재개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야 되는데 재개발도 요즘에 그 분담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을 대규모로 대개조를 해서 신도시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은 이러한 분담금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돼요. 바로 공급을 늘려나가는데 정부가 정책의 온 총량을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건 손대면 안 돼요. 뭐 세금을 뜯어고친다. 뭐 재산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걸 뜯어고친다. 이런 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그냥 시장 상황에 놔둬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대출을 또 뭐 규제한다. 또 대출을 풀어준다. 그걸 정부가 왜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해라 마라. 정부가 왜 손대요?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돼요. 정부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공급을 늘려가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네, 지금 해외 부동산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데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잖아요. 30년 전에 이미 30년 더 됐죠, 이제는. 붕괴됐어요. 최근에 뭐 동경에 뭐 고급 맨션이 값이 막 이렇게 폭등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 현상이고 일본은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중심지에서 1시간 거리 또 1시간 반 거리 나가면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빈집들에 신혼부부가 와서 살면 집은 공짜로 등기해 주고 또 뭐 돈도 한 5천만 원 준다. 마을에서 그런 정책까지 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원시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분들도 떠나야죠. 원시림 되면 자연인처럼 생식하고 있는 분들 빼놓고는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또 일본은 지금 사실상 상당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일본은 0%대예요. 알죠? 0%대예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 주고 있는데 올리면 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못 올리고 있고 엔저 현상, 엔화값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저렴하잖아요.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금리도 손대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지금 일본의 상태. 그래서 일본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달러도 많이 가고 있고 금도 더 많이 가고 있고 펀더먼털이 굉장히 튼튼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가지고 있는 달러라든가 펀더먼털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버텨나가는 게 펀더먼털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됐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일본처럼 저렇게 버텨있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을 보면은 가까운 중국을 보면 중국은 과거가 아니죠.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을 엄청나게 지어졌겠어요. 아파트를 막 엄청나게 지었죠. 지면은 다 분양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중국이.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집을 10채, 20채, 100채까지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금리가 고금리로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고금리 되니까 주택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임대를 올려고 했는데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의 빈집들이 엄청난 아파트들이 많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30%안 되는 입주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투자 수요거든요. 투기 수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라는 건 자기가 들어가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임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돼 버렸어요. 붕괴된.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값을 살리려고 지금 투기 진작책, 그러니까 투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엄청나게 지금 펴고 있어요. 근데 안 살아나요. 한 번 죽은 그런 부동산 시장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몰락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일본과 중국은 이런 상태면,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미국은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경기가 되게 좋아요.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삼성, 현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어요. 통상적으로. 물론 3년도 있지만 5년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고정금리예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과거에 저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안 팔죠. 팔면 새로 사야 되는데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최근에 조금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기는 했지만 미국의 주택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아주 저금리로 잘 내고 있는데 갈아타면 고금리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상업용은 변동금리잖아요. 금리가 대폭 올라버렸잖아요. 올라버리니까 기존에 그 고금리 대출받은 분들이 금리 부담이 굉장히 세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견디기 힘들게 돼버렸어요. 또 거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게 공실률이에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엄청나잖아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던 그 재택근무층들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재택근무 해보니까 편하잖아요. 근로자들도 편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나와서 돈 드는데 또 임대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을 선호하잖아요. 앞에 보여야 이 사람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근데 재택근무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게 실적 위주예요. 뭐 집에 있어도 실적을 채우려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보여야 되고 미국은 안 보여도 되고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공실률이 과거에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18%, 19%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가 넘어갔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35%까지 올라갔어요. 공실률이. 그다음에 어떤 빌딩은 빌딩 전체가 다 비어 있어요. 다운타운에. 3년 동안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맨하탄 4년 동안 텅텅 비어 있는 빌딩 자체가 있어요. 40층이 넘는 빌딩이. 공실률이 다 20%가 넘고 대도시 다운타운, LA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또 시카고, 뉴욕 맨하탄 이런 데 보면은 공실률이 지금 30%, 다운타운은 30% 가까이 돼요. 대부분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반값에는 당연히 안 팔리고 반의 반값 돼야 팔릴까 말까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이 5분의 1 값으로 최근에 팔렸어요. 5분의 1 값으로. 공실에다가 또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비싼 상태에서 누가 살라고 그래요? 5분의 1 값으로 거래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5분의 1 값이지만 미국의 지금 경기가 좋다는 지표는 실업률이 적다는 거하고 그거는 다 경기 지표가 왜 좋으냐면 AI나 첨단 산업 시설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거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경기가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미국도 아주 안 좋아요. 주거용 부동산도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용 시장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거죠.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미국의 식당이라든가 일반 소매 점포 굉장히 안 좋아요. 불황이에요. 불황 상태예요. 근데 경기 지표가 좋은 건 뭐냐? AI나 첨단 기술. 이게 미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잖아요. 자동차 공장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주택 시장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 뿐인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주택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상업용 시장은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 그래도 미국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상업용 시장에 지금 몰락 저러니까 이제 어디가 피해를 봐요. 은행이 부실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몇 개 무너질 뻔 하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살려놓고 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은행이 한 4,800개 거의 5,000개 가까이 돼요. 미국 은행들은. 그 중에서 이제 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슬슬 나타나요. 그리고 은행의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엉망되잖아요. 옛날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으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대출금 상환 기일이 자꾸 만기가 도래하는데 기준금리가 저 상태로 있다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안 내린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몰락이 지속될 거고 은행의 부실화가 촉진될 거예요. 은행이 부실하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정부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정부 정책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내리는 정책을 안 펴면 오히려 또 올릴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실업률도 뭐 낮고 미국 취업 잘 돼요. 실업률도 낮고 대학만 졸업하면 막 취업하고 그래요. 낮고 일면 경기가 좋은 것 같아도 뭐 식당 하는 분들 일반 소매점은 굉장한 불황 상태에 있어요. 그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세 가지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신고가, 요즘 폭등한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럼 세 개 나라가 저 지경인데 우리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본, 중국, 미국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 세 개 나라가 금융위기 직전인데 경제 공황이 올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신고가, 강남의 부동산은 막 과거에 최고가를 다 회복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일본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가 와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줘야 나중에 충격을 덜 받아요. 근데 올라버리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이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잘못하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몇 개 무너질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만일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집값이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져 줘야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막 폭등한다 이런 기사를 띄우고 있다는 것, 이거는 다른 나라가 경기가 활성화되면 괜찮아요. 올라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우리나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격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또 언론도 가격을 또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건설회사 편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건설회사가 죽는다든가 부동산이 폭락하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당장은 안 좋아지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충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폭등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상승한다, 오른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른다는 분들도 있고 하락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한 채 있는 분들, 두 채 있는 분들, 또 무주택자분들 이런 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그냥 부정적인 댓글을 막 달죠. 화가 나죠. 집 한 채 간신히 연끌해서 사놨는데 대출을 잔뜩 받아서 사놨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면 무주택자들은 또 화가 나죠. 저 사람들은 왜 오른다고 계속 주장을 하느냐. 그러나 부동산을 오른다고 하는 분들이나 내린다고 하는 분들은 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른다고 하더라도 몇 년 못 가거든요. 오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막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참고로 잘 듣고 참고만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은 꼭대기라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더라도 제일 높은 가격을 사라. 뭐 묻지 말고 그 지역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집을 사면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그런 시절이었고 5년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오르는 경우는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 떨어지거나 폭락한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말 중에서 한 가지만 건져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봐요. 다 신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건 좀 예측이거든요. 부동산은 예측하는 거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예측치는 일기예보하고 같아가지고 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저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무주택자라고 해서 화날 필요도 없고 또 집을 또 최근에 대출 많이 받아서 산 분들이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그 사람이 가려서 들으라 이거지. 가려서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건질 게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은 건질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맹신하지는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야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 또 오른다고 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신중히 듣되 취사 선택하라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